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8장 지금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백인근이 일제 실탄 백상자와 폭탄 백상자를 양식가마니와 함께 우마차 10대에 싣고 장진 쪽 두문봉 아래 우무샘골 진지로 왔다. 그때가 홍남 포구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여처는 연락이 닿는 여러 의병대의 기별에 실탄과 폭탄을 가져가게 했다. 9개 헌병대가 와서 각각 실탄 5상자와 폭탄 5상자씩을 가져갔다. 여천부대는 5월, 6월, 7월에 걸쳐 크고 작은 전투를 33회 치렀다. 1군 800여 수, 아군 72명이 전사하고 33명이 부상당했다. 와중에 홍원읍에서 홍원군수한테 일화 37,000원을 몰수하고 함흥 덕산관 함영문으로부터 3만원을 압수했다. 동사 다라치 금강을 습격해서 1군 7을 처단하고 한돈짜리 금 1994개를 노획했다. 7월 17일 열린 의병연합군회에는 삼수, 홍원, 정평, 함흥, 부령 등지에서 활동하는 의병대장들이 모였다. 황해도 곡산에서 일어나 함경도 장진에 진을 친 노희태 의병대장도 왔다. 노희태 부대는 여천 부대와 여러 번 합동했다. 제천에서부터 밀려 올라와 황해도에서 활동한 유인석 부대가 삼수, 전지산 쪽에 진지를 차렸다고 듣고 있었는데 연합군에는 나오지 않았다. 제천에서부터 밀려 올라와 황해도에서 활동한 유인석 부대가 삼수 전지산 쪽에 진지를 차렸다고 듣고 있었는데 연합군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군 회의에서는 향후 의병대 활동 방향과 무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실 의병대 연합군은 연합군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치 쪼그라들었다. 한성 이북에 주둔한 일본군이 함경도로 올라온 탓에 의병들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 일본군이 의병대를 잡기 위해 양민들을 공격해 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의병들을 잡기 위해 양민을 학살하고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의병이 난 집이라고 의심되면 식구를 죽였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병 진지를 대라고 위협하고 대지 못하면 죽였다. 의병대가 움직일수록 양민들 피해가 커졌다. 의병대와 민간마을의 연대가 끊길 수밖에 없었다. 양민들한테 가해지는 가혹한 탄압을 견디지 못한 의병대들이 속속 해산했다. 일본에 귀순하는 의병들이 날이면 날마다 늘었다. 남은 부대들도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갔거나 건너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무기며 실탄은 필요했다. 몇 달 새 국내
몇몇 군데서 이루어지던 무기 거래가 완전히 막혔다. 일본군한테서 무기를 탈취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데다 탈취해도 얼마 되지 않았다. 각 부대가 비축한 실탄은 전투 한두 번이나 치를 만한 정도였다. 무기를 구입하러 연해주나 만주 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연합군 회의에서는 홍원 의병대원 조화여와 함흥 의병대원 김충렬을 연해주 연추로 보내 무기를 구입해오게 하자고 결정했다. 조화여와 김충렬에게 무기 구입비로 1화 2만원과 여비 100원을 주고 파견했다. 조선군대 내무장인 김치명은 연합군회 무기 구입비로 5천원을 보탰다. 5천원만 보태기로 한 까닭은 조화여와 김충렬이 정말 무기를 구입해 돌아올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선군대에서 지난 5월 말에 내무대에 있던 임재춘과 정일환과 변혜룡 세 사람한테 1화 1만원과 여비 300원을 주어 간도로 파견했다. 간도에 가본 적이 있거니와 한자를 좀 알아 식견이 넓은 사람들이라 김치명이 청거해서 여천이 허락했다. 우리가 언젠가 간도로 건너갈 수도 있을 것이니 땅을 사놓고 돌아오세요. 조선을 차지한 일본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해 간도를 중국에 떼어주었다. 그렇더라도 태반어 조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쪽 땅값이 워낙 헐했다. 1만원이면 조선에서 작은 고을에 해당할 법한 드넓은 땅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좋은 땅을 찾아 매입해 돌아오겠습니다. 전 부대원이 배웅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떠났다. 간도는 강을 건너긴 해도 거리도는 함흥보다 가까웠다. 그들이 떠난 지 석 달여가 지났다. 기어갔다가 기어와도 될 법한 시간이 지났지만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동지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온 신의와 나라를 되찾겠다는 대의를 1만원 때문에 버린 것이었다. 면목 없습니다. 대장. 김치명 말에 여천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네 탓이 아니지. 그들이 그 돈 들고 헌병대로 찾아간 것 같지는 않으니 포기하자고. 그 사람들도 편하게 살지는 못하겠지. 우리를 피하느라 평생 숨어 살아야 할 테고. 합법적인 땅을 마련해 두지는 못했을지라도 조선군대도 압록강을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대원이 375명으로 줄었다. 압록강을 넘는다 할 때 같이 갈 대원이 몇이나 될까? 그건 난중 문제였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면 되는 것. 그에 대한 생각은 여천이나 김치명이나 다른 지부 성원들이 같았다. 압록강을 넘어 앞서 북청 헌병대 병참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해야 했다. 여천이 전 대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청 헌병대를 깨자고 하는 내 의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한 가지는 북청 헌병대를 깨므로써 일제를 타격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개인 문제요. 안사람 유해를 거기 두고는 내가 장부로서나 지아비로서나 구국전사로서 떳떳지 않기 때문이요. 북청 제1객관 밖에 버려진
용범의 죽음은 민종식이 수습해 놓았던 덕에 제 모친과 제가 태어난 1년을 북청 제1객관 밖에 버려졌던 용범의 죽음은 민종식이 수습해 놓았던 덕에 제 모친과 제가 태어나 1년을 지냈던 배구남 아래다 묻어 주었다. 여처는 모지당 유해를 거두어다 아들 옆에 묻어주고 싶은 것이었다. 혼인하지 않아 처자식이 없는 김치명은 부인과 아들을 잃은 여천의 속내를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따금 아득한 얼굴로 먼 산 보기를 하고 있는 여천의 뒷모습을 보노라면 북청 헌병대 그 음습한 영의소에 놔둔 모지당 유해가 떠오르곤 했다. 언감생심 대장의 부인을 여인으로 생각하지는 못해봤으나 모지당을 볼 때면 마음이 환해지곤 했다. 저리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조선이니 목숨 걸고 지킬만 하다 여겼다. 총을 든 스스로가 대견했다. 한영준이 나섰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모지당 마님을 미리 구하지 못한 일은 우리 부대원 모두에게 큰 아픔입니다. 마님께서 그리 모진 일을 당하시게 된 시초에 우리 의병들이 있죠.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신 거고요. 우리가 진지를 강 건너로 옮기는 것이나 같이 강을 넘거나 남은 문제와 달리 북청 헌병대는 반드시 깨야 하고 모지당 마님 유해도 모셔내야 합니다. 북청 헌병대를 깨는 것도 모두 적극 찬성했다. 북청 헌병대 병참을 깨고 나서 압록강을 넘을 사람과 남을 사람을 결정하기로 됐다. 북청 헌병대를 깨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의노를 시작하기 전에 여천이 김치명을 따로 불러 말했다. 함흥등지에서 친일 분자들한테 압수해 쓰고 남은 일화 7만원 중 만원 정도 차후 비용으로 남기고 부대원들에게 고루 나누어 갖게 하는 게 어떻겠나. 동사 다라치 금광에서 노예겠던 금도 서너 돈씩 나눠주고 그리고 며칠 집에들 다녀오게 하는 게 그리 되면 북청 헌병대를 공격하기 전에 일탈자들이 생길 겁니다. 한둘이 아닐 거고요. 어차피 다 함께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 언젠가 떠날 사람은 이 기회에 해산하는 형식을 빌려서 죄책감 없이 떠나게 하자는 것이야. 북청 헌병대 공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전투보다 위태로운 것이니 각기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2돈씩만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부대가 아예 해산을 하는 게 아닌 바 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건 자네 뜻대로 하게. 김치명은 여천의 뜻을 대원들한테 전했다. 6만원을 대장으로부터 어린 이화일까지 375명이 똑같이 나누니 160원씩이었다. 김치명은 한 사람당 160원씩의 동사 타라치 금광에서 노획한 금 2돈씩을 나눠주었다. 한성 점포에서 일하는 점원 세경이 한 달에 1화 1 내지 2원이라 하매 160원의 금 2돈은 집에 가서 내밀면 손 부끄럽지는 않을 돈이었다. 닷새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댁에 가시면 여러 소외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할 때 대장께서는 여러분이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댁에 가셨다가 부대로 복귀하시는 게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북청 헌병대를 치고 난 후에 결정키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여 이번에 복귀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시더라도 죄책감이나 미안함 갖지 마시고 오래도록 구국의병 전사로서 싸워온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달라는 게 대장님 뜻입니다. 이 인선 부자처럼 돌아갈 집이 없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대원 40여 명은 진지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 닷새 뒤 어한 말미가 끝났을 때 65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군대 부대원은 310명이 됐다. 아이의 작은 할머니와 구씨 내외가 인필골 집 살림을 하고 용환을 돌보고 있지만 여천이 강을 건너가면 언제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몰랐다. 필요에 따라 강을 건너 다니게 될지라도 밀행일 것이리라. 아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게 뻔하다. 어머니와 형을 한꺼번에 잃고 상심한 아이를 참아두고 갈 수 없었다. 이인선 부자한테 말 2필과 금 2동과 160원을 내주며 인필골로 가라고 했다. 인필골로 가서 환희를 데리고 삼수 압록강변 신갈 파전으로 가게. 나루 안쪽 진내동에 박판이라는 이가 살아. 그 집으로 가서 내 말을 하고 내가 갈 때까지 지내고 있도록 해. 박판은 삼수성 전투 때 부상당해 귀가한 삼수 의병대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는 본업인 농사를 지으며 의병들의 거점이 되어 주었다. 이인선 부자를 내보내고 북청 헌병대를 깨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홍남부대에서 구입해 다른 부대에 나눠주고 여천 부대에서 쓰고 남은 실탄이 25상자, 폭탄이 32상자, 총기류는 1인당 한정씩, 말이 25필, 각종 양곡이 10여 섬, 10여 섬의 양곡을 300여 명이 먹어치우는데 사흘이면 충분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진지를 비웠다. 여러 날 밤에 걸쳐 탄약 상자들을 옮겨다 북청 읍내 민종식의 집 외채에 쌓았다. 북청 헌병대는 남대천 가까운 너른 땅을 차지해 깔고 앉았다. 목책이 2겹이고 목책 바깥둘레 한마장 거리쯤이 공터다. 침입자를 쉽게 볼 수 있게끔 주변을 훤히 비워놓은 게다. 막루가 남서쪽 모퉁이와 동북쪽 모퉁이에 우뚝하게 솟아있다. 수백 명이 몰래 다가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며칠 전 지휘부가 대장소로 모여 작전을 짜던 중에 내무대원 이인선이 끼어들었다. 그가 인필골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그는 지휘부가 아니지만 대장 직은 보좌로 대장소에 들어와 있었다. 내무장 김치명이 이인선에게 대장 직은 보좌를 맡긴 덕이었다. 곧 추석인데 말입니다. 제가 수안 종이공장에서 지낼 때 수안읍에 있는 일본 사람 집으로 종이 배달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수안 대정 광산 주인집이었거든요. 원래 조선 사람이 주인인 광산을 뺏어갖고 들어왔다나 그랬는데 여하튼 제가 갓 만든 전지 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을 때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집안 일하는 조선 안악이 제가 가지고 간 전지를 상에다 깝디다. 그 상이 전지 한 장만한 크기인데 내 귀퉁이에다 대나무를 세워놨더군요. 그게 그 집 차례상이라는 겁니다. 외국 차례상은 어떤가 싶어서 구경했죠. 외국 풍습으로는 추석 전날 추석 전날 열 나흘 달이 막 뜨면 차례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 안악이 그 집에서 3년째라고 하는데 해마다 꼭 한다고 했습니다. 내 귀퉁이에 세워진 대나무를 실로 연결해 놓고요. 맨 안쪽 실에다 국숫발이랑 다시마랑 꽈리 가지를 걸쳐 놓더구만요. 상에다는 꽃이 한아름이나 꽂힌 백자하리를 올려놓고요. 과일이랑 대꼬지로 발을 만들어서 말처럼 보이는 오이랑 가지도 올려놓고요. 상 양쪽에다 초롱불을 걸고요. 그렇게 다 차려놓으면 주인 식구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는 게 풍습이라고요. 제2지대장 차기선이 갑갑하다는 듯이 외쳤다. 그러니까 이 집오 뭘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이 8월 열흘이니까요. 나흘 후에 헌병대에서도 합동 차례상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난 설에 우리도 다 같이 서서 합동 차례를 지냈지 않습니까? 쪽발의 놈들도 지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봐야 타국에서 날마다 깨지고 엎어지는 신세들 아닙니까? 제가 아들놈 데리고 대장님 지내시던 먹패 장골에서 한여름 지낼 때 골짜기 주변에 해골바가지 뼈다귀가 수두룩 합디다. 발에 막 차이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김포소라는 분이 그 해골들이 전부 일본군이라고, 우리 대장이 그리 만든 것이라고, 김포수 자신도 같이 했다고 자랑스레 말하더라고요. 쪽발이들이 우리 강토에 쳐들어와서 힘센 척을 해대긴 하지만서도 해골바가지가 되어 조선 산천을 굴러다닐 신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조상이 있고 부모 형제 처자식이 있겠죠. 고향 생각도 날 거고요. 합동 차례를 지내지 않겠냐는 것이죠. 한영준이 낄낄 웃더니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제 보니 이 양반 천재시네. 맘씨는 아주 나쁘고 걔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랬는데 조상 차례 지내고 있는 놈들을 깨주자는 거잖아요. 걔가 아니라 왜구들이잖소. 도적놈들. 다들 한바탕 웃는 것으로 공격 일시와 방법이 정해졌다. 북청 헌병대에서 8월 19날 정말로 합동 차례를 지냈는지가 관건이었다. 정찰장 오창군이 정찰대원 9명을 이끌고 북청으로 넘어갔다. 헌병대의 음식 재료를 대는 장사치들을 죄찾아 접근해서 헌병대의 추석 준비 상황을 떠보며 살폈다. 열나흘 달뜰역의 일본식 차례인 봉다나 의식을 상당히 크게 치를 것이라고 했다. 원래 사흘에 걸쳐 치르는 혼맞이 의식, 본의식, 혼보내기 의식을 한 자리에서 하는지라 1시간쯤 걸리는 것 같았다. 차례가 끝나면 마당 가운데 놓은 불탑을 빙빙 돌며 춤을 출 거라 했다.
북청 헌병대에 상주하는 군인이 평균 600여 수인데 그날은 인근 고을에 나가 있는 군인들도 모일 거라 했다. 천명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북청 읍내 식재료 상들이 죄 동원된 듯 했다. 대원들 모두 일본군 복색을 갖췄다. 각자 행랑에 독일제 긴 폭탄 20개씩 넣어 맸다. 허리쯤에 탄환을 잔뜩 매단 탄띠를 두르고 총띠를 사선으로 두르고 소총을 메타. 오창근을 비롯한 정찰대원 4명이 헌병대로 먼저 들어가 망루를 장악하고 여천과 대장 조원 4시 무기고에다 폭탄을 넣기로 됐다. 나머지 300명은 세조로 1조로 100개 조를 짰다. 300명은 3인 1조로 100개 조를 짰다. 100개 조원들은 목책을 넘어가 전각을 방책으로 삼으면서 조마다 한 사람은 총을 쏘고 한 사람은 폭탄을 던지고 한 사람은 2사람을 보조키로 했다. 8월 열나흘 달이 떴다. 달빛이 밝기도 하다. 철이 밝은 달빛이 전깃불 아래서는 가뭇하다. 전각 앞마다 전봇대를 세워 외등을 켜놓은 헌병대 마당 안이 사뭇 고요하다. 차례가 이루어지는지 재관일법 한 자의 소리가 난다. 하세가와 소리는 아니다. 하세가와는 용범이 쏜 총에 맞아 절름발이 된 것 같았다. 오래전에 하세가와를 죽였더라면 용범이 그리 되지 않았을까. 아비를 몹시도 원망했을 그놈 때문에 가슴이 쥘 때가 있다. 아내는 아예 입에 걸 수도 없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나니 무엇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다시 또 스스로를 회의하게 됐다.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채 나라를 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따위 나라를 구해서 뭘 한단 말인가? 나는 뜻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편에만 매달려 산다는 아편쟁이처럼 전투 행위에만 매달려 사는 게 아닌가? 들어갑니까? 성집이 곁에서 속삭여 묻는다. 오창근 조원이 둘씩 갈라져 정문 안으로 들어간 참이다. 제 맡은 망루로 올라갈 것이다. 여천은 성집과 방원, 갑석, 천동과 함께 헌병대 정문으로 태연히 들어선다. 정문 양쪽에 경비병이 2명씩 서 있지만 5사람이 일군 복색을 한 덕에 관심 두지 않는다. 일군들은 차례상을 향해 서 있다. 반수 이상은 제나라 옷을 입고 꿇어앉고 정복한 나머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서 있다. 마당 안의 불이 밝으니 목책 밖 달빛은 어두울 것이다. 작년에 감방에서 3달 지내는 동안 맞고만 살지 않았다. 감방과 하세가와 방과 머릿기의 고문실을 오가며 내부 구조를 살폈다. 본청을 비롯한 전각은 13개의 동이다. 무기고는 동편 정각 5동 중 앞줄 쪽 가운데 정각이고 그 뒤채의 감방이다. 후문은 목책 서북쪽과 동북쪽으로 2개나 있다. 후문 2개가 본청 뒤쪽에 나 있는 까닭은
혹시 모를 사태 때 간부들이 도망치기 위함일 것이다. 양쪽 망루 창가에서 오창근과 대원들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어느새 망루를 접수했다는 뜻이다. 여천은 무기고 뒤편과 간방 사이를 살핀다. 간방 안에 총을 맨 수비병 둘이 서서 마당 쪽으로 목을 빼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천은 대원들의 총을 받으며 나가라고 신호한다. 네 사람이 둘씩 짝지어 수비병들한테 태연히 다가든다. 제 동료들인 줄 알고 인사해 오는 놈들이 네 사람이 손을 들어 보이며 더 다가든다. 당금을 움켜잡은 성집과 방언이 순식간에 두 수비병한테 달려들어 목을 긋는다. 여천은 5자루의 총을 맨 채 그들에게 다가든다. 성집과 방언이 넘어진 놈들 허리춤에서 열쇠를 찾아보지만 없다. 간방 안에 있을 사람들을 풀어놓으려던 계획은 나중으로 미룬다. 행랑에서 화성에 맨 폭탄 2개를 꺼낸 4사람이 무기고 뒤편 양쪽 공기창 밑으로 갈라선다. 방언이 갑석의 등을 타고 천동이 성집의 등을 타고 오른다. 공기창을 통해 폭탄을 던져 넣는다. 양쪽에 2개씩 폭탄을 넣은 4사람이 화승줄을 들이우며 후문 쪽으로 나간다. 후문에는 큼지막한 자물통이 매달려 있다. 몸피가 제일 큰 성집이 몇 걸음 물러나더니 달려와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는다. 자물통 경첩이 빠지면서 문이 밀려나간다. 4사람이 화승줄을 들이우며 다시 나간다. 북동 망루에 있던 남지돌과 여민이 내려와서 합세한다. 4사람이 화승에 불 붙일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한 여천은 남지돌과 여민을 데리고 옥청 반대편 영희소로 다가든다. 헌병대에서는 수습해들인 일군 주검들을 화장해 제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 영희소에 유해를 둔다. 유해를 훔쳐갈 사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지 문이 잠겨있지 않다. 2사람을 문 앞에 세우고 영희소 안으로 들어선 여천은 성냥을 켜서 바닥 쪽을 살핀다. 선반이 5칸이고 칸칸이 나무함이 놓여있고 한마다 이름과 날짜들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는데 단 하나 맨바닥에 놓인 함이 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함이다. 여보 모지당 미안합니다. 이제 큰애 옆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여천이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꺼내 나무함을 싸는데 본청 앞 큰 마당에서 타악기 소리가 울린다. 차례가 끝나고 영이 시작된 모양이다. 남대천 방향의 서쪽 목책 바깥에 있던 대원들이 목책을 넘기 시작하리라. 남쪽을 맡은 대원들도 정문 쪽으로 다가들 것이다. 전투에 이골이 난 대원들이라 사다리처럼 가로대가 질러있는 목책쯤은 단숨에 넘을 것이다. 후문으로 돌아가세요. 여천은 잽싸게 4 대원이 기다리는 북동 후문 쪽으로 나와 목책 밖 공터 끝까지 이른 뒤 유해함을 타복솔 아래 놓는다. 자신의 소총을 들고 다시 남지돌 여민과 함께 후문 안으로 들어온다. 여민이 개머리판으로
감방 자물쇠를 부순다. 남지돌이 앞서 안으로 들어서 옥방문 자물쇠를 부순다. 우리는 조선 군대요. 다들 어서 나오시오. 어서요. 한 사람을 부축한 채 7사람이 나온다. 그들을 이끌고 후문 밖으로 나선 여천은 권총을 꺼내 허공에 대고 총을 쏜다. 3번 연발한다. 닭기 소리를 뚫고 울린 신호 총소리에 이어 펑펑 폭음이 쏟아진다. 마당 쪽에서 연신 불덩이가 솟구친다. 성집과 방언과 갑석과 천동이 성냥을 꺼내 화성줄에 불을 붙인다. 화성줄에 붙은 4줄기 불이 화르르 화르르 타며 순식간에 공터를 지나 후문 안으로 들어간다. 무기고 안에 폭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폭탄 4개로 무기고를 통째로 날릴 수는 없다. 폭탄이 불발하지 않고 다 터져서 무기고 안에 있는 폭탄이나 화약들을 터뜨려야 하는 것이다. 덩! 첫 번째 폭탄이 터진다. 또 하나. 다시 하나. 잠시 뜸을 들인 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무기고가 통째로 터져 오른다. 북동 후문 목책에서 한마장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불덩이가 날아온다. 터져 오른 기와장이며 불덩이들이 무기고 양옆에 있던 동관 1 건물과 동관 2 건물, 감방 건물, 영의소와 화장소를 부수며 불을 붙인다. 동쪽 목책도 터져 나간다. 여천을 비롯한 7사람은 본청 뒤편 목책에 올라선다. 여천과 남지돌과 여민은 총을 잡고 4사람은 폭탄을 잡았다. 앞마당에서 달아나와 본청 뒤쪽으로 오는 놈을 쏴 제친다. 4사람은 폭탄의 안전마개를 뽑아가며 던진다. 맘껏 던진다. 본청 뒷벽에 맞아 아래로 떨어진 폭탄들이 연신 터진다. 본청 뒤편 벽이 터지면서 불이 붙는다. 가져간 폭탄을 다 던지고 난 대원들은 총을 꼬나들고 도망쳐 오는 적군을 쏜다. 오늘 전투는 각기 현재 가진 폭탄과 실탄을 다 쓸 때까지다. 어쩌면 지닌 목숨을 다 쓸 때까지. 여천은 북청 헌병대를 깨고 나서 조선 군대를 해산했다. 북청 헌병대에서 일본군이 얼마나 전사하고 부상당했는지는 세어보지 않아 몰랐다. 그 전투에서 아군 전사자는 5명이고 부상자는 17명이었다. 압록강을 넘겠다고 남은 55명을 제외하고 다른 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여천은 부인 유해가 담긴 함을 큰아들 무덤 옆에 묻고 북청을 떠났다. 여천 일행은 금창을 거쳐 갑산, 동인사, 백암동 지나 신갈, 파진에 닿았다. 15살 이화일이 아버지와 용환과 함께 진내동 박판집에서 지낸 지 1달이나 되었을 때였다. 날마다 진내동 안팎이며 신갈, 파진 일대를 살피고 다니던 화일은 그 전날 일군 1개 중대가 신갈, 파진 군화에 진치고 있는 걸 파악해둔 차였다. 화일이 마지막 봤을 때 300여 수였던 부대원이 50여 수로 쪼그라든 채 진내동으로 들어왔다. 강을 건너기로 한 사람이
여천을 아울러 55명이었던 것이다. 양혁진과 차기선 등 두 지대장도 오지 않는 게 화일한테는 충격이었으나 거기 온 사람들은 태열했다. 그들은 패잔병들이 아니라 새로 조직된 조선군대 병사들인 것처럼 용감했다. 화일이 신갈파진 군하의 화일이 신갈파진 군하의 1군 1개 중대가 진치고 있다고 하니 여천과 대원들이 즉각 전투를 결정했다. 이화일의 첫 전투였다. 이화일이 독립군 대장 여천 홍범도의 면모를 직접 목격한 첫 전투이기도 했다. 부대는 북청 헌병대를 깨고 신갈파진까지 오는 길에 전투를 2차례나 더 치렀다. 금창에서 1군 2개 소대 50여 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습해 전멸시켰고, 동인사에서 1개 소대를 쳐서 다 쓰러뜨렸다. 그 두 전투에서 얻은 실탄이 많지 않았기에 신갈파진에서도 실탄 부족 문제는 여전했다. 그렇다고 조선군대로서 가까이 있는 1군을 두고 그냥 강을 건널 수는 없었다. 새벽에 1군이 있는 군하를 급습했다. 번서는 놈들을 제압하고 1군들이 잠들어 있는 방마다 폭탄을 집어넣었다. 폭탄이 터지면서 놈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곁에 총을 두고 잤던가 뛰쳐나오는 놈들이 정신없이 총을 쏘아댄다. 하지만 놈들은 방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붙은 환한 불을 등진 상태였다. 아군은 어두운 쪽에서 엄폐물에 의지하고 있었다. 놈들 일거수일투족이 건너다 보였다. 아군 사정거리 내였다. 차근차근 쏴 넘겼다. 어차피 조선 관원이나 조선 군대가 쓰는 건물이 아니었다. 남은 폭탄을 모조리 던져서 군화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동서남북 문을 다 걸어 잠근 상태였다. 불바다에서 빠져나간 놈은 없었다. 화일부자와 용환을 아울러 58명이 말 26필과 3섬쯤의 곡식과 200여 정의 총기와 실탄 1000여 개를 지니고 강을 건넜다. 1908년 무신년 10월이었다. 18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